세상은 그 존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이름도 도태되어 사라지는 이름도 있고 하나의 본질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이름들도 있다. 자리를 잡은 이름은 자식을 낳고 또 낳으면서 조금씩 다른 듯 닮아간다. 우리가 일상에서 빛나는 풀벌레를 통해 진화의 역사를 기억하듯 무심히 부르던 이름을 통해 인류 지성사를 단숨에 호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름이 그냥 이름은 아닌 것이다. 중국에는 사물에 올바른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지혜의 싹이 튼다 라는 격언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살아남은 이름들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숨기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말이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죠.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서 이름이 불려졌을 때 비로소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숨어있는 역사와 다양한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세상이 어떠한 구조로서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숨겨놓고 있는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해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이름들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지욱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박지욱 작가님이 지금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태풍 바비가 제주도에 상륙하는 날이라 항공편이 뜨질 못해서 오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최초로 랜선 인터뷰,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욱 작가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훈님.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최초의 화상 인터뷰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필 이런 날에 또 태풍 때문에 못 가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현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대다라고 해서 그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비대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의 과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또 그래도 견디며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풍 바비가 온 이 시점에서도 작가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이 기술력의 덕분인 것 같아서 불행이지만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름들의 인문학을 쓴 박지욱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책의 제일 그 챕터 처음에 있는 제왕절개라는 그 외과 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아이를 자연분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술을 통해서 낳을 때 이제 제왕절개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제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바로 이 수술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제왕절개라고 부른다. 라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얘기도 유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수술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그 어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왕절개란 이름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좀 이름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산부인과 친구들에게 야, 그 왜 수술이 제왕절개라고 부르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시저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근데 제왕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고 우리나라 이름이 맞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종교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신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그 기원을 조금 더 먼 곳에 둬야 되겠고 좀 더 우리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이름으로 조금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제왕절개라는 이름은 사실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 어떤 근대문물의 그 장명, 소위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 영향을 좀 받았으니까 그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황제 시술 뭐 이런 단어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황후 시술로 불러주자 이렇게 말을 해서 왜냐하면 황후 여자분들이 네, 받으시는 거니까. 여자분을 주인공으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그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술 받는 예비 산모들이 정말 대접을 좀 잘 받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황후 수술 받는 황후를 수술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산모들을 좀 배려하고 대접해주면 어떨까 하는 뜻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황후 수술로 바꾸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핫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의 어원이 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머리에 쓰는 관을 뜻한 크라운. 예, 크라운, 왕관. 크라운을 예, 예. 크라운을 라틴어로 하면 코로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하면은 태양의 코로나가 유명하죠. 태양이 이렇게 음, 일식을 할 때 주변에 이렇게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들이 네. 이렇게 주빛주빛하게 보이는 게 이제 코로나 현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코로나 하면 이제 태양의 코로나가 제일 유명했죠.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 장명을 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장명이 된 이유가 바로 요즘은 이제 사진을 많이 보셨겠지만 코로나가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공 모양인데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부르고 아주 있습니다. 징그럽더라고요. 이렇게 뭐 피리친 아, 것들이 막 예. 나와 있고. 네. 네, 그 모양이 왕관을 닮아서 네. 음, 태양의 코로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 태양에 있는 코로나처럼 바이러스 돌기가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들이 타격을 먹고 있는 걸 생각하면 왕관이라는 그 칭호를 주고 싶지가 별로 않아서 그냥 뿔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어원 자체는 바로 그 왕관을 뜻하는 크라운, 그 크라운의 라틴어 원어인 코로나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름의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있나요? 어떤 민족은 주로 어떤 의미론적인 걸 많이 담아내고 또 어떤 지역에 갔더니 주로 이제 외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이름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차이들이 생기나요? 네, 은하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은하수. 은하수. 네, 네,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네. 은하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 어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인도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인도의 인도 대륙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있는 강과 서쪽으로 있는 강이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서쪽에는 인더스 강이 있고요. 그리고 겐지스. 동쪽에는 겐지스 강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원을 따라가 보니까 인도에서 동쪽 겐지스 강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은하수를 하늘에 있는 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강이다. 예, 강이란 뜻이, 겐지스가 강이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서쪽 인더스 강 쪽에 사는 사람은 젖이라고 부른 거죠, 젖. 저. 엄마가 아이에게 먹여주는 젖, 밀크. 음. 네. 그래서 이 어원이 서쪽으로 가면서는 그리스 로마를 가면서 계속 이것이 갈락시스, 음. 젖이란 뜻이죠, 역시. 네. 그 다음에 로마로 가면서 락토즈, 뭐 이런 식으로. 비아 락타에, 이렇게 해서 또 우유란 뜻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서 영어에서 밀키웨이가 되면서 아예 우유라는 관점으로 그 의미가 굳어지고요. 네. 반면에 동쪽으로 겐지스 강 넘어간 그 이름은 중국에 가서는 은하, 이런 식으로 아. 강물로 부르고, 그걸 또 우린 그대로 따라서 은하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 대상을 부르던 각기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전파가 되는지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이름이 결정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영어로는 밀키웨이인데 우리는 은하수 그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번역을 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의미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많이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 이렇게 하나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외래에서 들어오면 그 이름을 잘 이렇게 잘 순화시켜서 쓰면 되는데 좀 무비판적으로 그냥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든지 우리 것을 좀 버린다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또 은하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우리 고유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고요가 있나요? 미리네죠, 미리네. 미리네. 미리네라고 하는. 저희 어릴 네, 땐 예. 썼어요. 미리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은하수라고 하는 이름과 또 미리네라고 하는 이름이 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미리네라고 하는 이름은 점점 좀 도태되고 있고 이제 뭐 은하수, 밀키웨이 두 가지 이름이 우리 사회에 좀 공존하고 있는. 하지만 그 뜻, 그 원 뜻은 우리가 아무도 생각을 하진 않고 쓰는 이름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그 현대처럼 그 이미 교류가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는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단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단어인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 영어로 하면 이런 의미죠라고 하면 의미론적으로 서양이나 동양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텐데 이게 각기 과거에 교류가 거의 없던 시절에 서양과 동양에서 따로따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다가 이게 이제 교류가 되면서 그 두 개의 단어가 만나게 되는 순간 보니 의미론적으로는 서로 다른데 이걸 그렇다고 그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쓰고 우리 거를 버릴 수도 없고 우리 것만 고집하자니 또 서양에서 쓰는 단어와는 의미론적으로 잘 붙지가 않고 뭐 이런 어떤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동양 문화, 서양 문화가 딱 부딪히는 그 위치점이 우리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인문학자들도 잘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또 화두를 던져 주시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인터뷰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그 시대적인 어떤 정신일 수도 있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같은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이름들의 인문학을 준비하시면서 또 이 책을 이제 집필해 나가시면서 어떤 시작과 좀 달라지신 생각 혹은 새롭게 그 깨닫게 되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 그, 일단 이름이 한번 붙으면 그게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바꾸기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예, 처음 이름을 좀 정할 때 굉장히 조금 많은 정성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앞으로 로켓도 많이 발사할 것이고, 우리 또 천문학자들이 또 새로운 행성은 멀리 있는 행성이나 천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고, 우리 과학자들이 새로운 신소재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미생물학자들이 또 새로운 병원체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마다 이름이 필요한데, 그 이름 하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정성스럽게 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집필하는 중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또 이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한 폐렴 뭐 이런 이름이 있었죠. 지금은 있었죠. 우리가 쓰진 않는데 연초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그걸 가지고 좀 논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아직도 중국 폐렴이라고 쓰시던데요. 예. 심지어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우한 폐렴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군요. 근데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 70년 전에 우리 땅에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 땅에서 생전 처음 만난 출혈열이 있었습니다. 출혈열. 출혈열. 네. 뭐 지금 에볼라나 이런 것도 다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그래서 그 음, 출혈열 이름에 풍토병인 거죠. 한국, 네, 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고 한국 유행성 한국 출혈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볼라열이나 한국 출혈열이나 뭐 다른 지명이 붙은 뭐 콩고 출혈열, 뭐 베네수엘라 출혈 이렇게 지명이 붙은 이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 이름들이 시간이 많이 가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게 낙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지역에 이런 큰 병이 돌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런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좀 기분이 안 좋게 되니까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는 WHO에서 지명을 병명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네. 지명뿐만 아니고 특정한 직업에다가 이름 쓰지도 못하게 돼 있고 해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형 출혈열이 발견된 곳은 사실은 연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북부에 있는 그리고 한탄강이 흐르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바이러스 이름을 한탄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게 그 바이러스군요. 저희 어릴 때 가끔 그 이야기를 듣기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출혈열 이름이 연천 출혈열이었으면 어떻게, 혹은 경기도 출혈열, 한국 출혈열 이렇게 이름이 붙었으면 우리에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손해나 불이익이 있었겠죠. 그 말이 나왔으니까 에볼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에볼라. 치사율로. 에볼라, 예, 굉장히 무서운, 코로나 이전에는 뭐 에볼라가 제일 무서운 병으로 생각했었죠. 그 에볼라는 사실은 강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마을에서 생겼던 이름이 있는데 학자들이 그 마을 이름을 병명으로 정하자고 했는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되면 이 지역 민들이 두고두고 낙인을 찍히게 되니까 차라리 근처에 흐르는 강으로 정하자 해서 에볼라 강 이름을 붙여서 에볼라 열이 된 겁니다. 한탄 바이러스도 만약에 연천이나 포천에서 발견했다고 그 지명을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차라리 그렇죠. 이제 한탄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고 그 이름을 붙일 때 그 바이러스 학자께서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한숨과 탄식이 있는 그런 강이 느낌이 있다 이름이. 왜냐하면 한탄강 지역이 바로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그 지역에서 뭐 국군, 유엔군 할 것 없이 그 출혈열에 걸려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또 영어로 앓고 또 목숨까지 잃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주 고심해서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조금 잘 짓고 또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두고두고 남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효과를 잘 생각해서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올 초에 있었던, 올 초부터 이제 본격화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애정 혹은 증오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는 뭐 그 국가적인 어떤 라이벌 관계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쉽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어떤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되돌림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 책을 통해서 또 작가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와 또 흥미로운 호기심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